네, 청취자분께서 독서 모임 기록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걸 아주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네, 저도요. 이게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시간 권리 자기계발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인물의 과거를 막 파헤치는 그런 미스테리 소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실용서까지. 정말 장르가 다 다르네요. 네, 그렇죠.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저희는 오늘 이 세 권을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질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아,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미래를 시간을 관리하는 법, 또 과거의 상처를 재해석하는 법. 그리고 현재 내 몸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법까지. 네, 맞아요. 결국 각기 다른 시간대를 다루는 것 같지만 전부 능동적인 삶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거든요. 각 측이 제시하는 해법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파헤쳐보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미래의 시간부터 한번 공략해보죠. 첫 번째 책, 마일리지 아워입니다. 시간을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모은다. 이 비유가 참신하더라고요. 네, 칙의 핵심 문장이 이런데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오랫동안 모으면 나중에 내 인생에서 작은 강 하나 정도 건널 시간은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거창하게 인생을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대신에요. 그냥 매일 쓰는 카드 포인트처럼 시간을 쌓는다는 접근법이 핵심인 거죠. 아, 부담은 확 줄여주면서 그 꾸준함의 복리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책이 말하는 건 단순히 시간 관리라기보다는 에너지 관리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에너지 관리요. 저는 그냥 시간을 아끼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물론 그런 기술도 나옵니다. 뭐 시간 활용 3법칙이라 해서 마감 시간 정하고 시작 일정 정하고 자잘한 일은 바로 처리하기 이런 것들이요. 네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심리적인 조언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일 할 일을 오늘 하지 않기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건 좀 게으름 피우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의 일을 다 마쳤다면 굳이 미래의 걱정을 당겨와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현재를 즐기라는 거예요. 아, 불필요한 걱정으로 감정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선회하기, 그러니까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하라는 조언이나 감사함 갖기 같은 대용이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이게 그냥 좋은 사람이 되세요. 이런 윤리적인 조언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서 내 삶을 채울 진짜 에너지를 확보해라. 이런 아주 실용적인 전략이었던 거죠. 와, 아낀 시간으로 뭘 할까 고민하기 전에 먼저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통찰이에요. 그러네요. 모임 기록에 나왔던 선순환 시스템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맞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걸리는 그 지루한 출퇴근 운전 시간을 오디오북 듣는 학습 시간으로 바꾼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이게 단순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했다는 거거든요. 듣고 보니 마일리지를 모은다는 비유에 대해서 다른 생각도 좀 드네요. 오, 어떤 거죠? 이 시간을 쓰지 않고 아끼기만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모으는 행위 자체보다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에 있어요. 아, 목적지. 네, 서두에 인용된 문장처럼 태평양을 건너겠다거나 작은 강을 건너겠다는 그 목적지가 없다면 마일리지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겠죠. 여기서 모은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시간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에너지 축적법에서 이번엔 과거가 남긴 상처를 마주하는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삭체가 없는 다자키 스크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애입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대신에 멈춰버린 과거로 순례를 떠나는 주인공의 이야기죠. 아, 앞선 책이 미래를 위한 자산을 쌓는 이야기였다면 이 소설은 과거로부터 비롯된 정신적 부채를 해결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 자산과 부채. 재밌는 대비네요. 네, 전혀 다른 접근법 같지만 결국 현재의 내가 과거와 미래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설정부터가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고등학교 시절 주인공 다자키 스크루에게
4명의 완벽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주 조화로운 그룹이었죠. 그런데 스크루를 제외한 4명의 성에는 모두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아카마츠, 빨강, 오우미, 파랑, 시라네, 흰색, 그리고 구로노, 검정. 주인공만 이름에 색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자신만 색채가 없는 무개성한 존재라고 느끼죠. 누구나 어떤 집단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색채라는 상징이 그 두 가지 욕망 사이의 긴장감을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뚜렷한 색이 없다는 그 스크루의 불안감은 우리 모두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감정이고요. 그런데 20살 여름, 이 완벽했던 관계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냥 파탄나 버립니다. 정말 갑자기요. 네. 4명의 친구들이 일방적으로 스크루에게 절교를 선언하죠. 그리고 16년 동안 그는 이유도 모른 채 깊은 상처와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16년 동안이나 왜 절교당했는지 물어볼 생각조차 안 했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미스터리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친구들의 배신 같지만 사실은 스크루 자신도 그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도망치고 있었다고요? 네, 그는 철도역을 만드는 꾼 때문에 혼자 도쿄로 떠났고 친구들과의 유괴감이 약해지는 걸 아마 두려워했을 겁니다.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겠다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작동했을지도 모르죠.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진실을 외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고 그들의 결정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16년 후에 새로운 연인 사라의 격려로 과거의 진실을 찾아 순례를 떠나게 되고요. 마침내 친구들을 만나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친구였던 시로가 스크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끔찍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당시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모습에 나머지 친구들이 그 말을 그냥 믿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미스터리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맞아요. 그 거짓말을 했던 시료가 몇 년 후에 살해당했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밝혀지죠. 개인의 트라우마 이야기가 갑자기 미스터리 스릴러로 확 바뀌는 순간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하루키 소설이 늘 그렇듯이 이 작품은 누가 범인인가 이걸 밝히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죠.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핀란드에서 마지막 친구 구로를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네. 그녀가 사실 스크루가 범인이 아닐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당시 정신적으로 너무 위태로워 보였던 시로를 지켜주기 위해 침묵했다고 고백하죠. 너는 혼자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았어. 이 대사가 정말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맞아요. 선의에서 비롯된 침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죄책감을 나눠요. 적극적인 거짓말을 한 시로, 그 말을 믿어버린 친구들, 그리고 진실을 외면한 구로까지. 결국 모두가 시로의 비극에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이 말하는 용서와 이해의 본질인 것 같아요. 진범을 찾아서 단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와 상처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현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스크루가 16년 만에 되찾은 자기만의 색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정신적 부채를 해결하는 여정에서 이번에는 미래의 건강이라는 신체적 자산을 쌓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호르몬이 맞는다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죠. 그렇죠. 이 책은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건강 상식들에 호르몬이라는 어떤 과학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네. 모임 기록에서도 많은 자기계발서가 원시인과 호르몬을 근거로 든다. 라는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접근법인 거죠. 맞아요. 이 방식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떤 의지력에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수만 년간 진화해온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의지로 야식을 참으세요. 이게 아니라 네.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니까 야식을 피하세요가 훨씬 구체적이고 강력한 동기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 호르몬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네. 인슐린, 멜라토닌, 옥시토신, 그리고 성장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4가지를 잘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균형이 보여요.
균형이요? 네, 인슐린과 성장 호르몬은 주로 신체적인 성장과 회복에 관여를 하고요. 반면에 멜라토닌과 옥시토신은 정신적인 안정과 연결에 중점을 두죠. 아, 이 책은 결국 젊음과 건강의 핵심이 이 두 축, 그러니까 신체적 회복과 정신적 안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와, 그냥 네 가지 호르몬 목록으로만 봤는데 그렇게 묶어서 보니까 개념이 훨씬 명확해지네요. 신체와 정신의 균형.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요?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은 사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왜 그러야 하는지를 호르몬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죠. 예를 들어 정신적 안정을 위한 멜라토닌을 위해서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아침 햇볕을 쬐면서 30분씩 걷는 게 좋고요. 네. 또 다른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사람들과 교류하거나 악수나 포옹 같은 신체 접촉, 취미 생활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아, 모임 기록에서 음악을 들으면 옥시토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맞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신체적 회복을 위한 방법들은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이 많아야 분비가 잘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하는 최악의 적으로 야식을 꼽습니다. 야식이요? 네, 야식은 수면을 방해해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막고 또 혈당을 높여서 인슐린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아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라는 그 평범한 진리를 호르몬이라는 렌즈를 통해 새롭게 보게 만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보니 앞서 다룬 마일리지 아워랑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오, 그렇죠. 마일리지 아워가 스트레스를 줄여서 감정 에너지를 확보하라고 했다면 이 책은 호르몬 균형을 통해서 신체 에너지를 최적화하라고 말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두 책 모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에너지 관리법을 다루고 있었던 셈이죠. 네, 미래를 위한 에너지 관리법에서 시작해서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삶으로 통합하는 여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몸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법까지 오늘 세 권의 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혀 다른 세 가지 이야기였는데 참 놀랍게도 모두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법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수렴이 되네요. 그러게요. 스케줄을 통제하던 과거의 서사를 재정립하든 신체의 컨디션을 관리하든 결국 핵심은 수동적으로 상황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로 자기 삶을 주인이 되는 것. 바로 그거였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키의 소설은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고유한 색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우리가 매일 마일리지처럼 쌓는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인생이라는 강을 만든다고 했죠. 그렇다면 청취자분께서 매일같이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시간과 에너지는 지금 당신의 삶을 어떤 색채로 그려내고 있나요? 그리고 그 색은 당신이 진정 원했던 색깔인가요?